MBN 정확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 병상 대기 인원이 650명을 넘어선 가운데 어제 하루 서울에서 코로나19로 15명이 숨지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주 대입 논술 전형이 본격 시작되면서 다음 주까지 최대 4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남 민생 탐방 중 깜짝 연설에 나서 덩치만 크고 일 못하는 선대위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고 사실상 사과하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오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선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입 갈등을 빚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선대위 합류도 결정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범행 후 25시간 만에 대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처음 출동했던 위치와 실제 사건 현장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위치 추적 시스템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인천, 충청 남북도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내일 밤 비가 온 뒤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하철 안에서 아프리카계 흑인 여학생 4명이 아시아계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흑인 여성들이 아시아계 남학생을 때렸는데 이를 말리려는 여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무차별 폭력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3,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일일 사망자가 15명이나 나왔는데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닌지 방역이 위태위태합니다. 네, 첫 소식 전광열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212명입니다. 지난 수요일 3,187명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역대 최다치인 3,292명, 어제는 3,034명, 그리고 오늘 다시 3,200명을 넘었습니다. 나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77명, 경기 988명, 인천 204명으로 수도권 확진자가 전체의 80.3%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던 지난 1일 한 명도 없었던 수도권 병상 배정 대기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65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은 방역 강화 일부분이라든지 의료 체계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의 주요 방역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도 500명 선을 넘어섰고 어제 하루 서울에서 파악된 사망자만 15명으로 종전 1일 최다 기록을 이틀 만에 경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초중고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고 곧 연말 모임도 시작됩니다. 당분간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번 주만 최대 21만 명의 수험생이 전국 각 대학에서 논술과 면접을 치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수도권도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 시작하고요. 자, 앞으로 3주가 이 방역의 최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의 한 대학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2022학년도 대입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입니다. 일단 아직 시험 좀 남아가지고 그래도 하나 끝내서 후련하긴 하고 시험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대학에만 10,000명이 넘는 수험생이 몰리면서 대학들은 학부모의 교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그리고 발열 체크를 모두 마쳐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확진된 수험생은 사실상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단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대학별 고사를 위해 전국 각지의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만 최대 21만 명에 다음 주말까지 합하면 최대 43만 명의 수험생이 이동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험생 대이동에 더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수도권 초중고교에서도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관련 지침이 신설되면서 가족 중 확진자가 있어도 본인이 접종을 완료했고 증상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은 부스터샷 접종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다음 주부터 향후 3주를 이번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충청권 민심을 탐방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덩치만 크고 일은 못하는 선대위를 다시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는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충청 지역 메타버스 이틀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한 식당 앞에서 깜짝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 당 역시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만을 남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설 도중 외투를 벗으며 두꺼운 보호복도 벗어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의 편만 들겠습니다. SNS를 통해 해명보다 반성이 먼저여야 했다.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 부족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선대위 개편에 대장동 의혹 사과까지 한 이유는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의 호소에 지지율 반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후에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탄소 중립과 지역균형 발전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말한 이 후보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남 아산으로 이동해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들을 만나서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 기회 총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하고 선대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합류도 결정됐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에 합의했습니다. 회동 직후 윤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 영입에 합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과 김한길 전 대표 영입은 윤 후보 선대위 구성에서 최대 화두였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김한길 대표님은 여러 가지로 좀 고민 중이신데 그래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두 사람의 영입을 받아들이면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중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선대위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임 전 실장이 총괄 상황실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국민화합위원장직을 맡을 김한길 전 대표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윤 후보는 SNS를 통해 임대차 3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제 D-109일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치톡톡 지금부터 정치부 우종환 기자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윤석열 후보 돌사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돌사진에 저 지폐가 엔화다, 일본 돈이다 이런 논란인데 어떻게 된 거죠? 네, 발단이 된 건 어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일본 쪽과 가까웠다. 그래서 아들인 윤 후보의 돌잔치 때도 일본 돈인 엔화 지폐를 꽂아놨다고 한 건데요. 네.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돌잔치의 엔화가 우리나라 돈 대신 돌상에 놓여 있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씨는 송 대표가 본 건 윤 후보가 SNS에 올렸던 돌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지폐가 여러 장 꽂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모친데죠. 네, 맞습니다. 이걸 엔화라고 말한 겁니다. 네. 자, 윤 후보 측에서는 저게 엔화가 아니고 우리 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엔화가 아니라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쓰였던 우리나라 화폐 단위인 환이고 그중 1,000원권 지폐라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각각 1,000원 지폐와 윤 후보 돌 사진에 나오는 지폐를 확대한 건데요. 왼쪽에 이제 견본으로 1,000환이라고 써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비교해 보면 같은 지폐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윤 후보 측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근거 없이 친일 의혹을 제기하고 가정 형편으로 갈라치기했다며 무책임한 허위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송영길 대표는 발언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자, 이 1,000환이라는 게 이제 생소하죠. 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환이라는 단위는 한국 전쟁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1953년 화폐 개혁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국의 의뢰에 만든 지폐 도안을 썼다가 나중에는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넣은 도안, 그리고 4.19 혁명 뒤에는 바로 윤 후보 돌 사진에도 등장했었던 세종대왕이 들어간 도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53년, 58년, 61년 그 도안이 저렇게 생겼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1962년 박정희 정권에서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다시 하면서 지금의 원화를 쓰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그 폭탄주 만찬 논란도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윤 후보를 고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고발을 했어요. 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일 윤 후보가 전남 목포에서 목포시 의원들과 폭탄주 만찬을 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었죠. 지금 저 장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어 동석자가 결제한 37만 원짜리 영수증도 공개하면서 윤 후보가 한 푼도 결제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발언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시의원이 결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1원 한 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어제 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요. 이에 윤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자신의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도 받았으며 식당에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동석자가 냈다는 영수증을 제시를 했는데 윤 후보 측에 반박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다시 말해 윤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자신이 먹은 것만 별도로 결제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건데요. 만찬 자리가 끝나기 전 수행비서에게 미리 본인 몫만 결제하도록 했고 그 액수로 7만 7천 원이 나온 영수증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윤 후보가 어떤 식사 일정이든 식사 자리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왔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윤 후보가 냈다는 7만 7천 원짜리 영수증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윤 후보 측에 반박 증거로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윤 후보 측은 추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될 경우 증거로 제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페북에다 이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SNS에 민주당을 향한 기득권, 내로남불, 그냥 밉다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소상공인 보상, 국민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미지와 정책 능력, 고집 등 모두를 인정하고 사과한 건데요. 대장동 의혹 등의 자신감을 보였던 지난 모습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달라진 겁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제 설계의 내용은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네, 그야말로 한 달 전에 경기도 국정감사 때 앞에 발언과 언제예요? 그저께 있었던 그 발언이 좀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정체 국면으로 가면서 윤석열 후보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지율을 확장하려면 결국 중도층에게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톡톡 잘 들었습니다. 우주환 기자였습니다. 어제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이 있었죠.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집중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행 직후 달아난 남성이 25시간 만에 대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25시간 만에 붙잡힌 30대 남성입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이 남성은 어제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25시간 만인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주 후 25시간 만이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벗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처음 출동한 곳은 사건 현장에서 500m나 떨어진 엉뚱한 곳이었죠. 한시가 정말 급박한데 정밀하지 못한 위치 추적기 탓에 참변을 막지 못한 겁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경찰의 신변 보호 중에도 벌어진 참변의 배경, 그리고 또다시 드러난 위치 추적 시스템의 문제점을 뉴스 추적에서 짚겠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로 어제 오전 11시 29분쯤 첫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위치를 추적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한 곳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500m 떨어진 데였습니다. 잠시 뒤인 11시 33분에 들어온 2차 신고 후에야 경찰은 실제 사건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도착 시각은 11시 41분. 첫 신고에서 12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지국 중심으로 위치를 확인해 실제 신고 장소와는 오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뒤에 와이파이와 GPS를 활용해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범위는 최대 2km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지난 10월 신변보호 위치 확인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며 오차 범위를 20m까지로 낮추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스마트워치로 신고할 때 기지국과 와이파이, GPS를 함께 활용해 3초 안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범 운영주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됐다 안 됐다 해요. 그래서 이제 활용을 못했고 투자선을 아직 설치 못했기 때문에 그 활용을 못했어요. 경찰은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위치 확인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끔찍한 사건입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신변보호 위치 확인 시스템 이게 적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제대로 가동이 안 된 건지 지금부터 사회부 김수철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기자. 예. 일단 그 피의자가 낮에 대구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은 앞서 이제 전해드렸어요. 저 사진인데, 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30대 여성 A 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 씨로부터 6개월 동안 다시 만나달라
이런 취지로 협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스토킹 협박에 시달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A 씨는 데이트 폭력 신고를 했고 법원이 지난 9일 B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네. 이후 A 씨는 귀갓길 동행과 순찰 보호 조치 그리고 임시 숙소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경찰 동행 없이 서울 저동의 자택을 찾았다가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네. 자, 법원에 이제 금지 명령 내린 게 9일인데 어제 이런 참극을 당했으니까 꼭 열흘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2차례나 신고를 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근데 경찰의 늑장 대응이 왜 이런 논란이 빚어지게 된 겁니까? 예, 이 여성은 어제 오전 11시 29분에 스마트워치로 1차 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이 여성의 거주지인 서울 저동이 아니라 명동으로 출동 중이었는데요. 이어 4분 뒤인 11시 33분에 2차 신고를 했고 경찰은 41분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A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스마트 신고 후 12분 만에 이런 그 사이에 이런 참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스마트 호출을 했을 때 경찰이 그 범행 장소를 특정해서 찾아가는데 12분간의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예, 현재까지 신변보호 위치 추적은 기지국 중심입니다. 112 시스템을 활용한 건데요. 기지국은 쉽게 말씀드리면 빌딩 옥상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커다란 안테나 같은 겁니다. 보이죠? 돌아다니다 보면. 예, 맞습니다. 스마트워치 착용자가 비상 버튼을 누르면 1차로 기지국 위치값을, 그다음 5초마다 와이파이와 GPS 위치값을 확인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보듯 112 시스템의 문제는 기지국 간격에 따라 오차 범위가 달라진다는 맹점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오차가 500m나 벌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저동에서 호출을 했는데 500m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찰이 명동으로 출동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위치값 오류로 경찰의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롭게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네. 어제 오전 11시 29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1분 뒤인 서울경찰청이 서울 남대문서에 출동 지령을 내려 32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경찰이 출동하는데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범행 현장과는 500m나 떨어져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색 자체를 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11시 33분에는 2차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1분 뒤에 재차 서울 남대문서에 지령을 내렸고 곧바로 서울 중부서에 공조 요청도 했지만 사건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서울 남대문서가 출동을 나갔다가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어제 썼던 그 시스템이 기지국 중심의 112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업그레이드된 위치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적용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MBN이 입수한 경찰의 내부 문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위치 추적 방식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지국과 와이파이, GPS를 동시에 가동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은 신고를 받은 뒤 3초 이내 오차 범위는 최대 20m 내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의 이 오류가 아니라 20m로 줄여줄 수가 있다. 예. 이 좋은 업그레이드된 위치 시스템이 언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는 시범 운영 기간이고요. 개발만 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시범 운영만 돼 있다. 예. 어디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인천경찰청에서는 얼마 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서울경찰청의 경우 도입 준비 중이어서 네. 신형 시스템을 아직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게 도입이 되는 거예요? 네,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12월부터는 일선서에도 도입한다고는 했는데요. 서울에는 이제 다음 달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 전국적으로는 언제 도입이 됩니까? 정식 도입은 내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이 그렇다 이거죠. 이 시스템이라도 좀 있었으면 어제와 같은 끔찍한 사건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빨리 이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회부 김수철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10대들의 대범한 범행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치고 또래 여성 2명을 강제로 태우고 달아났습니다. 서울 시내를 내달리던 이들은 경찰의 추격에 도망을 가다가 추돌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늦은 새벽 10대 남학생들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뛰어가고 경찰관들이 이들을 뒤쫓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경찰이 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일당을 쫓는 장면입니다. 전날 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훔친 차로 시내를 누비던 일당은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던 중 차량 4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바퀴가 터지는 소리에 제가 깨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남자 3명 잠바 같은 거를 차에다 벗어두고 급하게 그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10대들이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장입니다. 여전히 골목길 곳곳에 자동차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차를 훔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성 2명을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에는 피해 여성들의 집에 함께 있던 남성까지 총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를 훔친 일당은 차량 안에 있던 차주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격 끝에 현장에서 일당 중 1명을 검거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어제 부산의 11층 아파트 옥상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리고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우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SUV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한쪽에는 분리된 차량 엔진이 보입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우터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추돌했습니다. 사고는 SUV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충격에 튕겨져 나간 SUV가 2.5톤 화물차와 승용차를 쳤고 그 뒤에 차량 2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그러면 전방주 시스템이죠 대부분. 음주가 안 나온 거니까 사람은 뭐 크게 다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소방대원들이 도로에 쏟아진 건설용 철제 자재를 치우고 있습니다. 인천 신운동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김포 방향에서 25톤 화물차가 터널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포 방향 일대 도로가 1시간 정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남 통영시 한산면 대열도 인근 해상에서 1.26톤급 레저보트가 침수됐습니다. 해경은 13분 만에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했고 사고보트를 인근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수로 물에 잠겼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부산의 한 11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자가 옥상 난간밥 패널 위에서 페인트 칠을 하다 미끄러져 추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종일 희뿌연 하늘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인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로 공기도 탁했죠. 내일 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이란 예보인데요. 환경부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뿌연 먼지로 가득합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한 시민들은 질 나쁜 공기 탓에 아쉬움을 안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큰맘 먹고 여기를 왔는데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이거 미세먼지가 조금 속상하고 그 들뜬 기분이 그 기분을 제대로 못 낸 것 같아요. 서울 시내가 뭐 거의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즐거운 하루를 지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살짝 아쉽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계속됐는데 중서부 지방의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서너 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가시거리는 30에서 200m 미만을 나타냈는데 김포공항에서만 항공기 66편이 무더기로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18일부터 중국에서 북서풍을 타고 유입된 탓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요. 야간부터 국내에 대기 정체로 축적이 되면서 미세먼지가 고농도가 발생이 됐고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최대 이제 12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등 5개 시도시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과 배출 저감 조치, 공사장의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이뤄집니다. 내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오랜 기간 침체됐던 고미술 시장에 최근 들어서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나 보죠? 네, 그렇대요. 배우 강부자 씨와 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애장품도 나왔고요. 8억 원 가치의 병품까지 경무에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고미술품, 골동품 수집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 골동품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있죠. 좋으시겠어요.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중학생 때 쓰던 버스 토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고미술 작품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설민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봉황을 그려넣은 청아 백자. 배우 강보자 씨의 애장품입니다. 멋진 그림과 글씨가 돋보이는 이 부채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작품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행사 때 사용됐던 12폭 병풍입니다. 가치는 약 8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곧 경매에 나올 고미술 작품들을 미리 볼 수 있게 전시한 겁니다. 달랑아리 같은 거는 18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아무리 좋은 작가가 그 달랑아리를 재현해서 만들어도 그 달랑아리만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 최근 고미술 시장에도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옥션에 출품된 고미술품 낙찰률은 80%를 웃돌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김홍도와 이인문이 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이 19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고미술 시장은 그동안 고령의 컬렉터들이 움직여왔지만 최근 들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미술의 유행에 발맞춰 도자기나 가구보다는 회화 작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채색화 계열은 작품이 알록달록하고 쉬워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민화풍이 아니라 궁중에서 사용했을 법한 채색화. 다만 고미술 작품은 가짜 논란이 잦은 만큼 초보자들은 경매회사나 감정기관의 검증을 거친 작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하철 안에서 아프리카계 흑인 여학생 4명이 아시아계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흑인 여성들이 아시아계 남학생을 때렸는데 이걸 말리려는 여학생을 표적으로 삼아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 흑인 여성은 자기 신발까지 벗어갖고 얼굴을 때리더라고요. 이동석 기자입니다.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흑인 여학생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시아계 남학생 3명 중 1명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옆에 있던 다른 흑인 여학생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을 내뱉습니다. 뒤에 있던 아시아계 여학생이 흑인 여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싸움을 말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흑인 여성들은 이 여학생의 머리를 가격하고 마스크를 벗겨버립니다. 이어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여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단체로 무차별 폭력을 가합니다. 쓰러진 아시아계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지만 흑인 여성들은 멈추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습니다. 심지어 한 흑인 여학생은 자신의 신발을 벗어 아시아계 여학생의 얼굴을 내리치기까지 합니다. Mother's heart was broken. We pay a price for being a hero.
경찰은 도발에 의한 공격이 아니라 아시아 증오 범죄와 인종차별적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And told the girls to stop saying what they were saying. She then became a target. Just truly heroic. 흑인 여성 4명은 집단 폭행과 인종차별적 위협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1명은 피해자의 에어팟을 빼앗으려 시도해 강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 올해만 5,7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흔히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이 공중에서 매달려 빠르게 이동하는 레저 시설이죠. 바로 집코스터입니다. 이 스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공중에서 갑자기 멈추는가 하면 이달 초 평창에서는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시설 안전성 검사가 의무가 아닌데다가 관련 규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80m 높이 탑에 설치된 집 와이어입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한 관광객들이 강을 가르며 내려갑니다. 짚라인이나 집코스터 같은 하강 레저기구는 안전벨트나 선로, 와이어 등이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이어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도 보고 아침마다 항상 테스트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7일 평창에서 집코스터 선로가 끊어지며 3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는 끊어진 선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갈라짐이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전체 레일들을 전수 검사를 했는데 대략 약 15군데 정도에서 동일한 그런 크랙이 발생했다 해요. 수일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피로도가 누적되어서 종말 구간에 이런 이제 파단이 된 거. 경찰은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약한 자재 사용 등 설치 과정에도 이상이 없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과수에서 지금 자료를 가져갔으니까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네요. 현행법상 모노레일, 범퍼카 등 70여 개 놀이시설과 달리 집코스터는 안정성 검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튼튼한 건축 구조형 강관 대신 배관용 파이프를 사용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강구조용 설계 기준이 짚라인 시설에 적용이 되었다 한다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최근 부쩍 잦아진 집코스터 사고를 막으려면 깐깐한 관련 규정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주말인 오늘 뿌연 먼지로 탁 트인 하늘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내일까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인천과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은 나쁜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에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최고 3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광주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강릉의 아침 기온 10도, 울진은 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김준모 기자가 취재한 전남 화순의 국화꽃 축제입니다. 꽃밭이 뭐 무지개떡 모습. 그죠? 저는 국화꽃 향기에 좀 취해보고 싶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아름다운 꽃잔치 현장 감상해 보시죠. MBN 종합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